있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입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러니까 김준일 에디터가 안 나올 때 장성철 소장이 한 표현에 따르자면 놀러 갔나 봐요. 뭐 거기는 돈 아무튼. 너무 많이 벌었어요. 아무튼 그런 사정으로 오늘은 못 나오셔서 국민의힘의 상근 부대변인 이민찬 부대변인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민찬입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부터 이번 한 주 정치권 이슈들 뭐가 눈에 띕니까? 이번 주에 좀 이거저거가 많았는데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한 거. 사과. 예, 사과했던. 엑스포 사과죠. 예, 그 이태원 참사에도 직접 사과를 안 하셨던 분인데 예. 엑스포에 사과를 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본 여당에 준 충격, 대통령한테 본 충격 그리고 뭐 잘못된 정보 보고 뭐 이런 논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민주당에 이번 주에는 좀 소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렇죠. 1심에서 이제 징역 5년 받았고 이게 이제 좀 후폭풍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고 그리고 지금 선거제도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팽팽하게 병립형이냐 아니냐. 그거. 예, 다시 병립형으로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예. 현재 연동형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여러 당내 원로들까지 좀 참전하는 모양새고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분당 가능성까지 지금 여기에서 그렇죠. 시작될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뭐 국민의힘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그 요구한 거, 예. 공관위원장 요구한 거 셀프 이거 추천. 셀프 추천 뭐 진정성이 있다는 뭐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 있고 예. 아주 작은 건데 일요신문에서 단독을 했는데 장제원 의원 뭐 후원 쪼개기 의혹 그래서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윤핵관들 이제 치기 시작하는구나. 아주 재밌는 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민찬 부대변인 지금 쭉 열거한 거 외에 눈에 띄는 정치 뭐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키워드랑 워딩 중심으로 하면 당사안이 아니다. 이 민주당의 이 김용 판결에 대한 꼬리 자르기 그리고 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재명 대표의 선거제 말바꾸기 이 정도가 제일 주목됩니다. 네. 우리 김준일 에디터가 쭉 언급한 순서대로 가볼까요? 윤 네. 대통령의 사과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이분이 정말 사과를 싫어하셔서 개사과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데 인색해요 일단. 그리고 본인이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 분인 거는 뭐 이 통치 스타일이나 지금까지 국정 운영 스타일을 봤을 때 굉장히 뭐 사과를 해야 될 일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은 오송 지하차도에서 여러 참사. 명이 뭐 참사도 벌어지고 수해 때 그때 한 40명, 50명이 죽었거든요. 그때도 사과 안 하고 159명 죽은 이태원 참사에도 어쨌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지는데 굉장히 인색했던 분인데 갑자기 사과를 해가지고 저는 깜짝 놀라고 아니 이게 그렇게 충격이었나? 근데 이제 저도 용산이나 여기 우리 이민찬 수석 부대변인님도 뭐 용산에서 맹활약을 하셨던 분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정말로 2차 결선까지는 가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대 25를 전혀 119대 29. 29를 전혀 예상을 못했다. 예상을 못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보고가 올라갔고 그게 대통령의 판단을 좀 흐리게 만들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잘못된 정보 보고가 그러면 다들 아부만 떨려고 했던 것이냐 제대로 된 정보 보고를 올리면은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 왜 이거밖에 안 돼 왜 우리가 안 돼라고 하니까 이민찬 부대변인 입맛에 맞는 것만 지금 올렸다는 김준일 겁니다. 에디터가 화를 냈다고 이런 거는 이런 검증되지 않은 전해들은 추측성 발언이기 때문에 그건 일부러 바로잡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이 취임할 때부터 별도로 수석실 정도 수석급의 인사를 배치를 해서 집중적으로 공을 들어왔던 국정 과제였습니다. 엑스포가. 예, 엑스포가. 그런데 이게 아마 유치 실패가 했고 표차도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정보 보고 부분 이런 유치 과정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진심어리 사과를 한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대회 유치가 실패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도 이전에 실패를 한 경험이 있고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들 앞에 상당히 사실 이번에 좀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이거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박빙 열세입니다. 라고 하다가 에라 29표
이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아니 그래도 이제 뭐 만나보면 이 감도라는 게 사람이 누가 만나고 누가 대화하는지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외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외교 이거 우리 국내에 있는 인사들끼리 둘이 개인이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 정치, 경제, 사회적인 외교 관계에 있는 국가 대 국가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외교관들 얘기 그렇게 하잖아요. 기름장어라고 비닐장어라고도 하고 그렇게 잘 빠져나가듯이 교묘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송대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래도 파악해야죠.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일날 기름장어들끼리 놀면 서로 다 또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차피 선수들끼리 다 알아야 되고 아, 그러니까요. 너무 희망 회로로 돌렸다라는 거고 심지어는 그 당일날 정부 관계자 그 발언으로 채널에 의해서 87대 80으로 근접했다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을 너무 팔아도 좀 적당히 팔아야지. 이게 무슨 7표 차로 근접한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예 잘못된 희망 회로로 돌렸다라는 거 하나고 저는 근데 되게 우려된 잠깐만요. 예. 그 표현을 약을 팔았다고 표현하시는데 예. 그거는 이게 가짜라는 걸 알고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뭐 81대 80으로 왔다라고 말했다가 29표밖에 안 나왔을 때 뒤집었을 그 어떤 그 공격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닐까요? 글쎄 저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한 40표, 50표는 잘못할 수도 있는데 80표는 이거는 계산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아니라는 걸 알면서 그리고 정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 2025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기 때문에 2030년에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연속 2번이 되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렵죠. 이거를 다 부산도 알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알고 있었고 윤석열 정부도 심지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돼요. 하지만은 2035년을 예.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망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엔 마치 진짜 될 것처럼 왜 이번이 돼야 되냐면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엑스포만 유치하면 우리가 선거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희망 회로를 많이 돌렸거든요. 실제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그게 꼭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희망 회로를 돌리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 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될 수가 없었던 건데.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보고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총선 전에 예. 이 결과가 나오는 거고 실패했을 때 반작용을 왜 예상을 못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건 추측이고 몰아가기라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국정과제가 있고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엑스포를 유치하는 우리가 도전해보자 이런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어젠다를 설정했을 때 국력을 모아서 도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 아니 제가 이거를 이제 정략이라고 그러니까, 한 게 아니에요. 그 희망 회로를 과도하게 돌렸다라는 그렇죠? 이게 네. 똑같은 패턴이 뭐가 나왔냐면은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예. 나왔어요. 그 정보 보고가 잘못된 정보 보고가 지금 용산에 올라갔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용산이나 주요한 포스트에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만 보고 정보 보고만 보고 듣는다라는 네. 거. 그러니까 냉정하게 지금 봐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제가 아무튼 보기에는. 저는 그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는 뭐 박빙 열세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를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아주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보를 믿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것이 일종의 그 권력 집단 내부에서의 집단 군중 심리가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이 점은 좀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집단 군중 심리라는 표현 있을 수 있어요. 권력 집단 내에서. 그거를 좀 어떻게 불식시키고 누군가가 좀 바로잡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건 하나의 과제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두 번째 언급하신 게 이제 민주당 쪽 김용 전 부원장의 징역 5년 선고, 또 전혀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송철호 전 시장, 황운하 의원 징역 3년 선고. 이건 우리 아무래도 이민찬 부대변인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까 이건 당 일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빼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당일이 아닙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김용이 누구죠? 이재명 대표의 분신입니다. 분신. 이분이 왜 이때 이 작업을 했느냐, 이걸 돌아봐야 돼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선거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분신이 여의도로 오고 전국을 다닌 겁니다. 분신이 그럼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저수지에서 땡겨 썼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지금 우리가 법원에서 인정된 게 6억이거든요. 예. 그리고
뇌물이 7천만 원이잖아요. 전 뭐 이게 너무 적게 이제 인정이 됐다고 보는데 이 분이 작업을 한 게 전국에 있는 민주당은 경선을 하면 대의원표가 상당히 등가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들을 잡아야 돼요. 이 조직 구축을 김용이 나서서 미리 한 것이다. 근데 민주당에 반박하는 논리를 보면 그때부터 후원금도 많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불법 자금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런 주장이에요. 뭐 하루 만에 20억을 모았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것이야말로 말장난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후원금이 들어오는 돈은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치자금법에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고 증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많은 인건비가 나가고 사무실 임대료가 나가고 교통비, 식대 이런 게 지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누구를 위해 썼는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이재명 대표 당선 대통령 만들기에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당의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꼬리를 자르는 건 상식적이지가 않은 것이고 원래 과거 우리 정치 관례를 보면요. 1심에서 이 정도 판결이 나오면 당대표, 당사자가 나와서 사과하는 게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고 어떤 판결이 나와도 그것은 검찰 탓, 사법부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김준일 에디터. 네, 뭐 이민찬 대변인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요. 다만 요거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돈이 이제 그냥 추정키로는 그러니까 김용희 돈을 이제 앞단에서 2013년에 받은 17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업을 잘 해주게 하기 위한 대가성이라고 보면 되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뒤에 2021년에 받은 뭐 요 돈들은 이제 세 차례 거쳐서 이제 받은 6억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어쨌든 판결문이 그러니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정치자금으로 썼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검찰이 지금 어디다 쓰였는지를 못 밝혀내고 있어요. 지금 이민찬 대변인이 얘기한 게 일반적인 상식이 합리적으로 야 그러면은 이재명 오른팔이니까 이재명 뭐 정치자금에 쓰였겠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식적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검찰이 못 밝혀내고 있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저는 좀 힘내라 검찰. 그래서 아니 이거 이왕 파이팅 하려면은 거기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냄새만 풍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장에는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검찰은.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입증을 못하면은 무능한 거죠 검찰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도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는 게 맞죠. 책임을 진다라는 게 뭐 당장 김용 때문에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은. 이런 뇌물 정치자금 문제는 현금으로 오가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규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용처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사자들의 발언 그것에 대한 일관성, 신뢰성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이번에 재판부의 판결이 의미 있는 건 어쨌든 김용에 대한 이 발언보다 유동규의 발언에 신뢰를 실어줬다 이겁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김용 부원장은 전혀 받은 바 없다는 거고 유동규 그 당시 실장이 줬다고 하는 그 언급이 매번 진술이 엇갈렸다 내지는 몇 월 며칠 날 줬다라고 특정하지는 못했는데 특정한 날에 보니 내가 다른 일정이 있었더라 뭐 이렇게 맞섰던 건데 일단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측의 증언을 거의 대부분 인용한 받아들인 그런 재판이었던 거죠. 김용 씨가 위증을 했잖아요. 위증 교사를 했잖아요. 그것도 아직 이제 그 재판 안 끝났으니까 위증 교사 부분은 알리바이를 제출했는데 그 해당 당사자 그 소상공인 진흥협회 그분이 자기가 위증을 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건 좀 별개입니다만 송철호 전 울산시장 또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등 이것도 재판을 오래 끌었습니다만 전부 다 일단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물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뭐 그 당시 그 민주당 쪽 인사분들은 아니 청와대로 비리 첩보가 들어와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경찰을 이첩했을 뿐인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만 재판부는 이거는 의도적으로 울산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개입한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기본적으로 무리했다라고 보지 존중 않고. 안 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가 조금 뭐 편향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할 만하니까 한 거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황운하가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대가성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다시 울산 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이렇게 민정수석실에서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것도 맞고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에 딱 그걸 주니까 그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김기현이 후보가 타격을 받은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고 사실은 웬만하면은 정말로 진짜 시급을 사하는 거 아니면은 사실 선거 앞두고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조금 몸을 사립니다. 뭐 일반적으로 오해를 사할까봐 양당에 뭐 어떤 식으로든 막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에 뭐 증언들이나 이런 정황 증거를 봤을 때 청와대가 개입한 게 맞죠. 다만 이제 여기가 누구까지 이제 알았던 것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뭐 여기는 이제 뭐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이나 다 이제 뭐 연루가 된 거는 맞고 조국이 알았냐, 당시 민정수석이 알았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알았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보고를 받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서울 고검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소를 할지. 예.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임종석, 문재인까지 수사가 가야 한다는 겁니까? 당연하죠. 과연 이 청와대 내에서 8개 뭐 수석 비서관실에서 나서서 총체적으로 나섰는데 과연 그러면 컨트롤 타였던 이 조국 민정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이 몰랐을까? 뭐 문재인 대통령도 과연 몰랐을까?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사랑하는 형이었는데 이 형이 당선되는 걸 자기가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과연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절묘해요. 어떻게 공천장을 받는 날에 압수수색을 합니까? 이거는 그 울산 지역의 그 여론을 완전 형성하기 위해서 기획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박형철 비서관이 거기서 진술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 저는 이 당시에 수사가 너무 미질했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이게 시간을 끌었습니까? 몇 년을 끌었는지도 몰라요. 사법부가 몇 년이 끌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미질했던 수사를 지금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조국 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에겐 책임이 없었는가까지 따져 물어야 하는 이거는 국정농단을 넘어서는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지만이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것이지 저 이뿐만이 아니에요. 검찰은 더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나요? 아직은 없죠? 아직 그러니까 서울 고검에서 검토하겠다 정도만 나왔는데 지난번에는 어쨌든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검찰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저런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굉장히 억울하다고 본인들은 또 생각을 할 테니까. 뭐 어차피 졌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하자는 건지 이거는 그러면은 검찰에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아직 검찰의 입장은 안 밝히고 있으니까. 안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해야 된다. 협의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보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좀 제대로 해서 그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단서가 나온다면 당연히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1시 36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이현 씨. 네, 강원도에서 귀경하는 길 먼저 볼게요. 나쁘지 않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양지 부근과 둔대 분기점 부근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덕소 3패에서 강일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를 나와서도 올림픽대로 강동대교까지는 불편하겠는데요. 현재 안전지대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충청 이남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오는 길 충청권 이동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탄진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더 가서는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동하신다면 안성에서 안성 휴게소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달래내에서 반포 쪽의 이동도 어렵다는 것 감안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국민의힘의 상근 부대변인 이민찬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용 그리고 송철호, 황운하 등등의 이 1심 결과, 민주당으로서는 어찌 보면 사법부로부터 아주 호되게 질책을 당한 그런 한 주였던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분위기와 또 아울러서 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대표를 현행 연동형 제도로 그냥 둬야 하는지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병립형으로 돌아갈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당 바깥에서부터 또 뭐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김동연 등등 굵직굵직한 분들이 또 이 문제를 쟁점으로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펼치고 뒤숭숭합니다.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분당 얘기까지 나오고 신당 창당 얘기까지 나오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결국은 그 당이 쪼개지는데 명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는 쪼개지긴 쪼개진다 분명히. 예, 쪼개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뒤에 조금 이낙연 전 총리 얘기를 하는데 좀 땡겨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최근에 뭐 이제 정치권 인사, 제3지대와 관련된 뭐 정치권 인사를 만났는데 그분한테 좀 들은 얘기예요. 이낙연 총리가 사실상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예, 결심을 했다라는 거는 본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에 몸을 담아 왔고, 그래서 이거를 좀 결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가는 거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 뭐가 됐든 탈당을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신당이 됐든 뭐가 됐든 민주당을 떠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그러니까 네. 두 가지인 거죠. 그 이유는 지금 그 이낙연의 말이 좀 최근에 세졌는데, 그 이낙연의 말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명분이 생기는지 하나인데, 하나가 방금 얘기했던 그 선거제도고요. 지금 그러니까 다당제로 가야 되고 약속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 하나가 지금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개딸들을 위시한 이 팬덤 정치하고의 결별,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제일 강하게 얘기하죠. 그렇죠. 사법 리스크는 이제 깔고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김용까지 얹어지니까 이게 이제 좀 이낙연 대표가 조금 보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 측근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본즉슨 아직도 결단을 못 내렸대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재명은 총선만 이기는 게 아니라 대선까지 가야 돼요. 본인은 대선의 꿈을 꾸고 있잖아요.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정의당하고 단일화를 못해서 졌다. 정의당의 2.5%인가 그걸 못 가져와서 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못 가져왔습니까? 그게 2020년 총선 때 위성정당으로 뒤통수 맞아가지고 정의당이 그때부터 사실상 그러니까 민주당과 갈라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은 마찬가지 이번도 만약에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똑같은 사례가 또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깊은 거야 사실. 근데 안 하면은 손해가 나는 게 너무,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위성정당 만든다고 공언을 했고, 그러니까 뭐 선거제도 개혁엔 전혀 관심이 없는 정당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갈 거가 뻔하니까 너무 이제 이게 눈앞의 이익과 먼 이익이 이제 막 충돌하는 이 모양새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그래요. 12월 달에는 아예. 지금 말하는 그 결심이라는 거는 병립형으로 돌아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심만 말하는 거잖아요. 병립형으로 많이 기울었는데요.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는. 그 얘기만 하시는 거잖아. 예. 근데 우리 오래전부터 언급하던 당내 화합과 뭐 등등을 위해서 본인이 2선으로 물러나서 총선을 다른 분이 진두지휘하도록 하는 결심은 아예 결심 대상에 포함도 안 된답니까? 1도 생각을 안 나가. 1도 생각이 없다. 전혀 그런 거는 아예 없대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의 어떤 그 이미 결심했다는 탈당과 뭐 새로운 정치 행보는 기정사실화 되는 거네요. 저는 거의 그렇게 기정사실. 보세요? 예, 저도 그것도 아마 12월 말이 될 것 같아요. 같이 비슷한 때에다 이게 터질 것 같아요. 이민찬 부대변인은 연동형 남의 당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 개혁이라는 건 일부 진영의 주장이다. 이런 말씀 명백하게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는 그게 개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저는 이 단어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철학의 빈곤을 봤어요. 그 제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쉽게 말을 바꾸는 지도자.
우리가 불체포 특권 포기해서도 봤지만 이번에 또 쉽게 말을 바꾸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여실히 노정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너무 자신들을 조여오고 있어요. 이번에 김영 판결에서도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제 개혁이든 뭐 선거제 약속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본인이 빠르게 확실하게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확실한 건 비례대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병립형으로 회기를 해서 지금 당내 여론이 막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핑계를 대면 돼요. 국민의힘이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거는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병립형으로 돌아간 다음에 본인이 비례대표를 나가기 위한 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지금 개항을에 원희룡 장관이 출마를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모습, 그런 여론, 본인이 자꾸 공세를 받고 전국에 다닐 수도 없고 표차가 얼마 안 냈을 때 역풍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냅뒀을 경우에는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이낙연 신당 이런 것들이 난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자신들의 사람을 꽂을 수가 없어요. 이준석 신당도 나오겠죠. 아니 그렇죠. 뭐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병립형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꽂고 본인도 비례대표로 가서 다시 돌아가겠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단순히 이번 총선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총선기획단에서 전대룰까지 바꾸고 있잖아요. 전대룰까지. 이거는 총선 이후까지 본인이 염두에 두고 당권을 이어가기 위한 밑작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저는 뭐 이민찬 대변인 말씀하신 거 뭐 대체로 뭐 이렇게 존중하고 이해하는데 이거 하나만은 그러니까 원희룡이 나오니까 무서워서 지금 비례로 도망간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궐선거에서 그 이제 완전히 국민의힘이 싹 쓸어갈 때도 이재명하고 윤영선이 붙었는데 이재명이 55.2 윤영선이 44.7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항을은 민주당이 훨씬 좋은 데고요. 누구랑 붙든 지금 이재명이 뭐 원희룡이 온다고 해서 도망간다 이거는 조금 망상에 가까운 얘기라고 봅니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원희룡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사법 리스크 등등등에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정치 현실의 지금 한복판 그것도 총선을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연동형이나 병립형이나 얘기가 각 정치 집단들에게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직결되는 식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걸 제가 부정하거나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만 교과서적인 얘기를 여기서 또 한마디 안 할 수는 없는 게 우리는 253 소선거구제를 채택해서 거대 양당이 거의 의석을 독점하는 그래서 표의 등가성에서 매우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민주주의의 왜곡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대표를 그나마 연동형으로 도입하면 그런 그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그 왜곡 현상을 조금이라도 보정할 수 있다라는 정치학 교과서적인 얘기는 분명히 해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역시 거대 양당에게 똑같이 비례대표 의석이 반 갈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연동형이 더 우수한 제도라는 거는 정치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점 이거는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또 뭐 위성정당 만들고 또 뭐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소선거구제를 하는 이 제도 내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가 있을까요? 있어요. 또 정치학계에서 다 찾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주요한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어젠다를 던지려면 오히려 개헌을 해서 차라리 다른 제도를 가는 걸 얘기해야지 지금같이 누더기 제도를 만드는 거는 별로 이롭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계속 이 제도 산시 국민들이 알 필요 없다. 이런 실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비례를 150석 하고 지역구를 150석 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싹 해결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보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정치학을 좀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뭐 이낙연, 뭐 김부겸, 김동연 뭐 이런 분들은 나름 이재명 대표가 저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비판하는 논거가 이른바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그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탕에는 깔려 있다. 근데 지금 정치 현실상에서는 누구에게 더 유리하냐로 지금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아까 언급 나온 김에 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 반윤석열, 윤석열 탄핵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막 이야기하고 나오고 있고 이준석 신당은 여전히 상수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동력을 크게 잃게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시뮬레이션을 제가 좀 다른 방송에서도 해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이준석이 만약에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게 같은 지지율을 저는 12% 정도 받는다고 봤거든요. 한 4석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나는 한 9석 나오고요. 하나는 한 13석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커요. 아니 그렇죠. 뭐 그게 이제 덩어리로 보면은 사실은 뭐 한 30% 차이가 나는 거니까 예. 적은 거는 아닌데 그냥 많이 받으면 왜냐하면은 2016년에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이 그때 그 26% 당 예. 지지율을 받아가지고 병립형에도 불구하고 그때 거의 열 몇 석이었죠? 몇 석.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한 석 더 가져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냥 당 지지율을 높이면 됩니다. 이거는 뭐 그 정당들이 그렇죠. 그거가 좋기는 연동형은 좀 낮기는 하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 아니, 지지율 큰 게 예예. 연동형으로 가면 거대 양당에게 정당 투표를 해봐야 의석이 안 나온다는 걸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한번 학습을 해봐서 이제 잘 알죠. 그럼요. 그러니까 표가 분산된다고요. 강제 분산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는 합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게. 맞습니다. 뭐 이제 당 상당히 이준석 전 신당이 엄청 표를 받을 것이라는 상수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너무 물론 변수가 단정할 많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꾸 우수하다는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아니, 생각이 들어요. 정치학계의 의견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치학계 의견이지만 뭐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 우리 작년 지난 선거 때 다 실험을 해봤잖아요. 지난 선거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그때 혼란스러웠어요. 위성정당 다 나왔으니까 사실 하나 많아였죠. 그건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예. 혼란스러운 제도를 두고 국민들이 산식을 알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 막말까지 하는 상황으로 국민들을 내몰아야 알겠습니다.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뇨한 위원장은 이제 거의 끝난 거죠? 끝났다고 봐야죠. 일단은 이민찬 부대변이 먼저 얘기했어요. 예.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안타깝습니다. 그 말을 제가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일단 안타깝고요. 인유한 비대 그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건에 대해서 당내에선 여론은요 대부분 할 말을 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좋은 안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를까? 왜 지금일까? 이런 의견 또한 공존하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나 인유한 위원장이 이번에 본인에게 공관위원장을 달라고 셀프 추천을 했던 그 시점을 돌아가 보면요. 민주당이 탄핵안 추진하고 있고 특검법 추진한다고 하고 그 가운데서 예산안은 등한시하고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은요. 민생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예산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논의되지도 못하고 야당의 이런 입법 폭거에 방어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을 셀프 추천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그거를 그냥 용인을 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슈도 분산될 뿐더러 온당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마음이 너무 급했던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김준혜 에디터.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인유한 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뭐 롤을 하기가 좀 어려우고 개인기로 돌파하는 게 여기까지 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인유한보다 더 눈에 띄고 조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계속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윤심이라는 게 있어서 윤심이 개입을 해서 이 당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다 이런데 지금 상황이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석기 최고위원 앉히면서 5명 중에 4명 사퇴하는 것도 최대한 지금 막아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좀 딜을 하는 용산에서 옛날처럼 하진 않고 딜을 하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이제 뭐 수사나 이런 얘기들이 전망들이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게 일요신문 단독인데 어제 나온 기사예요. 장제원 의원에게 동서대 청소업체 대표 부부 쪼개기 후원 의혹 이런 게 일요신문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저는 예사롭지 않다고 보는 게 작은 기사지만은 뭐냐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소스는요. 누가 흘린 거죠?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흘렸을까 이거를 장제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인요한의 입을 통해 윤핵관 또 영남 중진 나가라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누가 움직이는지 지켜보자. 검찰이 움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찰이 움직이면 그러니까 언론이 동원 약간 이게 이용이 돼서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이거 김기현 대표가 이런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 관련해서 뭐 알겠어요. 울산 땅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로
오선의 이상민 의원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 뭐 예견됐던 바이고요. 국민의힘으로 갑니까? 본인이 아직 고민을 하실 텐데 뭐 당장 선택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났기 때문에 그 누가 본인에게 확실한 공천을 주고 누가 본인에게 알겠습니다. 확실한 자리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상민 의원 제가 최근에 만나서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의견도 나누고 제가 조언도 드렸거든요. 만에 하나 국민의힘에 가더라도 12월엔 가지 마시라. 2월에 가시라. 왜요? 끝까지 버텨라. 그래야지 바로 예, 뭉쳐버리니까요. 그래야지 본인의 몸값 먼저 뭐 퍼스트 무버가 오히려 몸값이 떨어집니다. 라스트 무버가 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예. 본인의 육선 그리고 국회의장이 목표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어디가 더 유리할지를 판단해봐라 이런 걸 텐데 이미 탈당을 했으니까 민주당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 그런 거죠. 아무튼 뭐 예상했던 뉴스가 하나 더 나왔다. 여기까지 전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국민의힘의 이민찬 부대변인, 유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 토요일 1부 12시 30분부터는 2023년 연말기획 따뜻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동행이 방송됩니다. 금년 연말기획으로는 매주 두 분씩 모셔서 좀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 사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첫 번째 순서는 40년 전이죠. KBS TV 이상가족 찾기 방송을 통해서 만난 허현철, 허현옥 국민남매. 아마 제가 이름만 얘기해도 그 당시에 그 TV 화면에 비춘 두 분의 모습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 두 분 이 40년 사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 두 분의 아름다운 동행 이야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지스의 Don't Forget to Remember.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죠. 지난 총선 때 어쨌는지 이런 거 우리 잊지 말면서 이 노래 함께 듣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